현재 시간 12월 23일 금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뉴욕 3대 지수는 지난 23일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주간으로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3주 연속 약세를 보였죠.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산타랠리가 과연 올까요? 글쎄요, 그렇게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 경제 지표들이 발표됐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상 계획을 바꿀 만한 내용은 없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11월 근원 PCE가 발표됐는데 전달보다 둔화됐으나 기대만큼은 둔화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투자자들은 실망을 했죠. 거기에 내구재 수주도 예상보다 더 많이 줄어서 경기 침체 우려를 강화시켰습니다. 이번에 섹터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유가 상승세에 3% 넘게 오르면서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기술 섹터는 0.1% 소폭 상승했고요. 헬스케어 섹터도 상승폭이 적었습니다. 그나마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많이 올랐는데요. 구글에서 호재가 있었죠. 아마존도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됐고 테슬라의 경우에는 이날도 1.75% 하락 마감했습니다. 종목별로도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1.76% 하락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주식 매도를 2025년까지 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자 2.6%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예정돼 있던 상하이 공장 생산이 중단된다는 소식에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죠. 테슬라의 강세론자로 잘 알려진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이번에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250달러에서 175달러까지 낮춰 잡았고 또 테슬라의 4분기 인도량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알파벳은 1.68% 올랐습니다. 내셔널 풋볼리그가 다음 시즌부터 유튜브에서 방영된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내셔널 풋볼리그는 유튜브와의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썬데이 티켓의 구독 패키지가 유튜브를 통해 다음 시즌부터 서비스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타 플랫폼즈는 2018년 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 소송에 7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내는데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개인정보 유출 집단 소송 역사상 가장 큰 성과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선거 캠프 자문회사가 페이스북 사용자 수천 명의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데 따른 것입니다. 마이크론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은 1.56% 올랐는데요. 전일에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고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기는 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소식이 들려온 덕분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죠. 뉴타닉스는 7.99% 폭락했습니다. HP 측에서 인수 협상을 진행 중이었는데 이를 중단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최근 기술주 흐름에 비해서 아웃퍼폼해왔던 뉴타닉스는 이날장에서 급락세를 나타내면서 25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바이오젠은 0.52% 하락했습니다. 알츠하이머 일본 파트너사에서 신약 임상 치료조 중 세 번째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상승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서방이 도입한 가격 상한제에 대한 대응으로 감산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국제유가는 약 2.4% 상승해서 7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들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연말 분위기로 한산할 예정입니다. 26일은 크리스마스 대체 공휴일로 미국과 유럽 등이 휴장을 하고요. 시장 분위기를 흔들 만한 재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최근 주요 지수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크게 꺾인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가장 크게 부각됐었는지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애프터마켓 김태수 미국 세무사 저희가 매번 화상으로 연결했었는데요. 직접 스튜디오에 찾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산 넘어 산입니다. 자, 요즘에 시장 보면은 산 넘어 산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알고 있던 산는 인플레이션 네. 아니면 연준 이런 얘기들만 계속 해왔어요. 근데 산 넘어 산인데 이게 새로운 산이 하나 나타났다는 거죠. 어떤 산일까요? 뭐냐면 바로 미국의 2023년도에 정치적인 문제들이 불거져 나올 것이다. 이 얘기가 이제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자금 유출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유동성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거기에 뒤이어 가지고 주말 동안 나왔던 얘기가 이제 그 제러드 번스타인이죠. 미국 의회의 이제 수석 이코노미스트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공화당한테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공화당에서 니네 내년에 어떤 그 자금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의회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부채 한도를 가지고 뭔가 협상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1월 달부터 이제 상원은 민주당이 가지고 가게 되고 하원은 공화당이 가져가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어떤 그 국가의 부채 한도 과거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봤을 때 국가 부채 한도가 제대로 승인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국가 그 등급 그 신용 등급까지도 강등되는 이런 상황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아마도 2023년도에 펼쳐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얘기하는데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는 확실시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공화당 쪽에서 채무 한도를 가지고 협상 키로 잡게 되면은 시장은 정말 혼돈의 상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번스타인이 그렇게 경고를 시장에다가 의회에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 한 31조 달러 조금 넘게 지금 부채 한도가 있는데 아직 정확히 어느 시점이다라고는 하고 있지 않지만 곧 다가올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적 이슈들이 시장에서 또 불거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었습니다. 사실 부채 한도 협상으로 인한 시장의 타격은 사실 원래 연말에 나타났었거든요. 특히 네. 11월 정도, 10월인가요? 11월 정도인가요? 그때가 이제 협상을 하는 그 시기이기 네. 때문에 항상 연말에 나타났는데 연초부터 2023년 시작하기 전 연초부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내년 시장이 좀 쉽지 않을 거란 얘기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채 한도 갖고 시장을 더 힘들게 하지 말라 이런 식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제 내년 1, 2분기부터 침체를 걱정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좀 뚝심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제가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여기 방송에서 제가 했던 얘기가 그때 사자성어를 교토 삼굴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영리한 토끼가 굴을 3개를 파서 목숨을 구한다라는 그런 사자성어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시장에 어떤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 좀 관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사자성어, 2023년도 사자성어가 이제 과이불개라는 그런 사자성어를 이제 교수님들이 발표를 했는데 그게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으면은 그게 잘못이다라는 그 논어에 나오는 그 구절을 인용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빗대어 가지고 제가 투자자분들한테 사자성어를 하나 이렇게 또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택선 고집이라는 중용에 나오는 문구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성지자 택선이 고집지자야라는 문구에서 나왔는데 뭐냐면은 정성스럽게 행하는 것은 선을 골라서 굳세게 붙잡는 것이다. 이제 그래서 택선 고집이라고 해서 굳세게 붙잡아라. 이 얘기를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단순하게 보면은 다들 얘기를 합니다. 지금 미국의 모든 기관들이 말을 하는 게 뭐냐면 1분기, 2분기 침체 올 것이다. 어느 기간에 올 것이다. 하지만 3분기, 4분기 성장률이 6%, 9%까지도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1, 2분기 하락할 때 좋은 종목 잘 잡아가지고 꾸준히 버티고 있으면 하반기 가면 갈수록 수익이 계속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우직하게 버티고 있으면 수익은 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저는 앞에 나왔던 어떤 그 정성이라는 거하고 그리고 선한 마음이라는 거를 꼭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왜 그러냐면은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정성을 쏟아야 됩니다. 왜 그러면 1분기, 2분기 좋은 종목 잡으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은 ETF 쪽에 너무 몰려 있어요. 특히 저 원자재 ETF 같은 경우에 많이 몰려 있는데 이거 내년부터는 전체 매도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되거든요. 엄청난 세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뉴스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뭐 여러 SNS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저런 말들 많은데 그런 거에 휘둘리고 잘못된 뉴스에 휘둘려서 이것저것 종목을 잡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정성스럽게 종목을 골라서 그걸 꾸준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되고 또 하나는 좀 선하게 하라는 게 뭐냐면은 굉장히 지금 어떤 그 레버리지 상품 말씀드렸는데 레버리지 3배, 2배, 3배짜리 상품에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투기적인 성향이 아니라 그래도 주식 투자라는 게 어쨌거나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잡스러운 그런 종목들은 좀 정리를 미리미리 좀 하시고 그리고 제대로 펀더멘탈이 살아날 수 있는 시장이 상승하면 펀더멘탈로 인해 가지고 같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선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정성과 선이 이제 앞선 다음에 그렇게 경기 침체라는 거를 넘어가면서 우직하게 버틴다면은 쉽게 얘기해서 지금 마이너스 30% 손실을 나 계신 분들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대형주들 다 정리하고 대형주 하나 잡아서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하나 잡아서 한 2, 3년 두고 보면은 경기 살아날 때 충분히 원금 회복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택성 고집이라는 그런 말을 2023년도에 한번 되새기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년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년 경기 전망까지 좀 살포시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볼 텐데요. 자, 그럼 이런 시장에서 과연 어떤 시기에 투자를 해야 되냐, 그리고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키워드입니다. 일단 키워드만 보면은요, 중국의 위드 코로나, 과연 물가 상승을 일으키게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중국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뭐 요즘에 구리 가격 오르고 있고요, 또 유가도 다시 오르고 있고, BDI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물가가 다시 한번 시장의 골칫거리가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중국의 위드 코로나와 함께 기회를 찾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물가라는 위험 요인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감도 갖게 되는데요. 자, 일단 이 논리는 이렇습니다. 일단 중국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억눌린 수요가 만약에 폭발을 하게 되면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연준의 속도 조절 자체를 좀 힘들게 하는 것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건데요. 사실 중국의 산업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컨대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물가에서 차지하는 이 수송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의 원유 수요 가운데 70%가 수송 분야가 차지하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억눌린 수요가 폭발을 하게 되면 원유 가격이 그리고 원유 수요가 굉장히 급격하게 높아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면 중국의 경우에는요. 원유 수요 중 수송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31%고 오히려 주택시장과 산업용, 중공업을 얘기하겠죠. 산업용 수요가 훨씬 더 이 물가에 많이 연동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표를 한 가지 보여드릴 텐데 중국의 이 중공업 경기를 보여주는 표가 바로 검은색 선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CPI를 보여주는 표가 바로 초록색 선입니다. 보시면 일정 부분에 어느 정도 연동성은 갖고 있습니다만 아주 직관적으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죠. 그만큼 중공업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원유 수요가 늘어나고 물가가 오르는 건 맞지만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처럼 물가 상승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는 것이 중국의 중공업 생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럼 물가에 대한 고민은 약간 덜어둔 채 이 중국의 위드 코로나와 함께 기대 요인들을 좀 더 찾아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일단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제 중국이 최근에 5천 명을 넘어서는 이런 상황이 생겼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지금 나오는 게 한 3천 명, 3,700명대 또 나오고 있는데 사실 문제는 뭐냐면은 시장에서 이걸 신뢰하지를 못하죠. 지금 상황이 중국에서 발표하는 데이터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막연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하나 지금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근본적인 걸 보면은 중국의 데이터들이 중국의 그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S&P 500하고 지금 중국 시장하고 분석을 이렇게 해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S&P 500에 맞춰서 올라가려면은 중국 대형주들이 한 100% 정도 올라가야지만 지금 비교 차트가 비슷하게 지금 맞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이 수렴과 확산을 반복한다라는 거는 분명한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50% 이상은 올라가지 않겠냐 이제 그런 식의 굉장히 기대감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지금 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중국 종목들이 사실 굉장히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많고 정부에서 한마디 해버리면은 갑자기 꼬꾸라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어떻게든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소득 증가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봤더니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 나온 얘기는 중국 시장의 식품 관련된 산업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식품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보다도 한 2천억 달러 이상 이렇게 높은 시장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장인데 여기에서 또 하나는 이제 한참 우리도 이제 배달 관련된 산업들이 성장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좀 멈췄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이제 그 부분에서 마찬가지다 해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스타벅스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얌차이나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앞으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시장에서 이제 어떤 그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는데 중국인들 하면은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들입니다. 뭐냐면은 이제 명품 소비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명품을 이제 판매를 하는 뭐 구찌라든가 발렌시아가나 이런 제품 판매하는 그런 커링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중국이 사실 그 의약품 쪽에서 굉장히 지금 취약한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매 약국들, 그 체인을 운영하는 시노팜 같은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경제 성장에 따른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목들이죠. 바로 알리바바. 사람들이 소득 늘어나면 주문 많이 할 거고 알리바바 늘어날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검색 엔진 뭐 바이두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모바일 쪽의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텐센트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목들이고 미국에 상장돼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충분히 중국이 성장할 때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콘텐츠 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는 이렇게 소비와 관련된 것, 특히 먹고 마시는 네. 스타벅스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얌차이나 같은 게 이제 피자헛, 중국에 이제 진출해 있는 피자헛 이런 것들이 얌차이나니까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명품까지 그리고 중국인들의 온라인 소비 그렇죠, 예.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보시면요. 올해 최악의 문제야. 올해 증시에서 정말 많은 문제아들이 있긴 있었는데 정말 이 기업은 정말 많은 문제를 좀 내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기업 자체가 어떻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워낙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테슬라에 많은 비중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테슬라가 무너지게 된다면 시장 전체 투자 심리도 크게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자, 일단 제가 오늘은 이 테슬라에 대해서 어떻게 이 테슬라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몇 가지 표가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표부터 보자면 사실 올 초까지만 해도 이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1조 2천억 달러를 넘을 정도로 정말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왜 이렇게 승승장구를 할 수 있었는지 보니까 올해 차량 인도 대수 전망치가 거의 한 해 동안 150만 대 넘게 인도를 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도량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지금은 거의 135만 대 정도 인도할 수 있으면 다행이다.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요. 차를 많이 못 팔게 되면 결국 테슬라의 수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이유가 될 수밖에 없고요. 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출고 대기 기간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우리가 차량에 대한 주문을 넣었을 때 얼마나 기다려야 차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연초까지만 해도 그리고 연중까지만 해도 미국 내에서 살펴보면요. 거의 40주 가까이 기다렸었어야 됩니다. 거의 아마 9개월 내지는 10개월을 기다려야 차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10주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그러니까 가장 기본 보급형 모델이죠. 이거의 경우에는 주문하면 바로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출고 대기 기간이 짧아졌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거의 20주 정도 기다렸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은
주문하면 바로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출고 대기 기간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의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음으로 보면 이것이 많은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게 일론 머스크가 올 한 해 동안 주식을 얼마나 팔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일단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연초에는 164억 달러를 팔았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용인을 했었어요. 왜냐? 세금 내야 되니까. 이 부분은 많이 용인했는데 그다음 트위터와 관련된 매도가 계속 나오면서 올 한 해 동안 판 매도 금액이 거의 40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이러다 보니 안 그래도 수요가 꺾이는 것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 여기에서 일론 머스크가 주식까지도 거의 400억 달러를 팔아버리니까 이 테슬라의 주가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올해는 이렇게 넘어갔다 치고 그럼 올해 거의 60%가량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했거든요. 기업 가치가 그만큼 사라졌습니다. 내년엔 좀 달라질까요? 네, 이 차트 보니까 저는 아마존이 생각이 납니다. 아마존도 베조스가 이혼할 때 네. 와이프한테 주식을 줬거든요. 근데 그 와이프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저는 이 주식을 팔아가지고 기부를 하겠습니다. 이제 어려운 이웃을 돕겠습니다 했는데 개인 재산으로 하면 되는데 굳이 주식을 팔아서 투자자들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그런 욕을 먹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지금 그 테슬라에 대해서 정말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하나 이제 핵심적인 얘기가 뭐냐면은 스토리 주식이었는데 그 어떤 비전을 잃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토리 주식이라는 거는 미국에서 이제 뭘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은 오랫동안 사업을 해온 어떤 펀더멘탈을 가지고 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짧게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슈가 커지면서 혁신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언론 쪽에 플레이가 강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애플의 아이폰을 사듯이 그렇게 지지층이 충성도 높은 지지층이 생기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걸 갖다 이제 스토리 주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게 이제 스토리 주식으로서의 역량은 다 했다 이렇게 또 평가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마호니 자산운용이나 이런 데서 이제 평가를 하는 게 뭐냐면 원래 60% 떨어졌는데 이걸 갖다가 와 정말 이거는 극적인 어떤 하락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기관들이 제법 많다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안 좋게 지금 나타나면서 일부에서는 이제 기피 목록으로까지 등록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애널리스트들이 이 회사의 목표 주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가는 지금 현재 255달러입니다. 이 255달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 그 데이터들을 보면은 지금 나오는 게 272달러까지 지금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까지면 좋은데 굉장히 극과 극으로 정말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이런 목표가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지금 현재 그 PEG 분석이 사실 그 밸류에이션 분석할 때 지금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회사의 PEG를 갖다가 애플에 견주어서 어쨌든 전기차에서는 가장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했을 때는 지금 나오는 게 189달러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반적인 수준에서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럼 계산했을 때 얼마가 나오느냐 봤더니 겨우 57달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심각한 게 포드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일반 그 전기차 메이커들 요새 좀 떠오르고 있는 그런 메이커들의 어떤 그 가치를 밸류에이션 퍼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17달러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 20달러, 30달러대에다가 목표가를 설정해 놓은 그런 애널리스트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목표 주가를 잡아야 될지 그 자체에 대해서도 애널리스트들조차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보유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애널리스트조차도 헷갈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 투자자들은 어느 부분에 좀 주목해야 될까요? 네, 우선은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 이슈들이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보조금 문제입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도 보조금 문제 굉장히 심각해서 지난번에 테슬라 떨어졌는데 그 부분은 테슬라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좀 그걸 주가를 다시 끌어올렸거든요. 근데 중국 전기차 보조금이 이제 올해로 끝납니다. 다 이제 이번 주면 끝나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단순한 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지금 보조금을 계속 삭감하고 있어요. 프랑스부터 시작해서 계속 삭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테슬라가 보조금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격이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제 또 가격을 중국에 이어서 미국에서도 또 낮췄어요. 근데 그 부분이 좀 자신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해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보조금에 대한 문제를 과연 내년에도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그 관련된 법안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바이든 정부하고 얼마만큼 이렇게 설득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사실 전기차 쪽에서 뭐 여전히 테슬라가 최강자임에는 아직까지는 분명합니다. 근데 이게 2023년도에 바이두한테 밀릴 것이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바이두가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전기차 시장을 BYD. BYD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BYD 회사랑 이제 실적 성장하는 걸 비교해봤을 때 2023년도에는 밀릴 것이다. 1위 자리를 내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성능 면에서 그동안은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문제는 포드의 머스탱이라든가 현대의 아이오닉이라든가 아니면은 기아의 EV6라든가 이런 차종들은 기술적으로 전혀 지금 밀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불리한 측면 그리고 전체적으로 생산하는 것도 이제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은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생산량을 맞출 수 있는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조립 라인으로 계속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결국은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럽하고 미국에서 얼마나 생산량을 맞출 수 있을지 우리가 그 부분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식 매도세가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앞으로 뭐 주식 안 팔겠다 이제 주말 동안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식 매도하는 거에 있어가지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어떤 아마존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지금 장기 투자자분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장기 투자자들은 사실 지금 이사회 측에다 요구하는 게 사실 유명무실한 이사이긴 합니다. 머스크 때문에. 그렇지만 그 이사회에다가 그 머스크를 좀 잘라야 되지 않냐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우리가 테슬라 투자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이런 측면들이 어떻게 해결될지를 보면서 어떤 기간이나 목표가들을 좀 설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테슬라가 내년에 더 좋아질지 아니면 더 떨어질지 이런 부분은 지금 얘기할 수는 없는 단계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전문가들조차도 지금은 그 자체를 좀 보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아마도 수급적으로도 기술적으로 어느 선에서 지지 라인을 잡는지를 보고 그때가 돼서야지만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금요일에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가장 크게 이슈가 됐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